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화법 33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민법 지금 재산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 불법행위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개념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의 의미와 성립요건,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원칙과 종류에 대해서 파악하고 특히 이 특수불법행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수불법행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법행위의 의미와 성립요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고의나 과실로,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거나 아니면은 실수로 그랬거나 간에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불법행위.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뭐의 책임을 지죠? 그렇죠. 바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불법행위가 되겠죠. 그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보면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야기시키는 가해자의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거를 가해 행위라고 합니다. 가해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해 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범죄와 달리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는 고의나 과실을 구별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자, 범죄, 다시 말해 형사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차별을 두는데, 자, 이 민법에서는 고의나 과실을 구별하는 것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이게 뭘까요?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해야 하는 거죠.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해자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되겠죠. 당연히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도 포함되고, 이러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어떤 그런 배상을 하는 것을 위자료 지급이라고 얘기하죠. 정신적인 것과 관련된 것은 위자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해자의 위법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자신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나 심신상실자 이런 사람들은 책임 능력이 없는 거로 보는 거죠. 어린아이나 심신상실자는 책임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이 6가지를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 행위가 있어야 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되고,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나 아니면 심신상실자가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은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얘기하시면, 조각이란 말은 뭐냐면은 없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위법성이 없어진다. 위법성이 없어지면은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겠죠. 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서 정당 방위 또는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긴급 피난, 이런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져서 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예를 들면 정당 방위, 타인의 불법 행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칼을 휘두르고 있을 때 그 강도를 제압하기 위해서 폭행을 가했다면은 그 폭행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긴급피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닥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강도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그 옆집에 창문을 부시고 만약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 창문을 부시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가한 거죠. 분명히. 그렇지만은 그에 대해서는
어떤 그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불법 행위로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 주는 거. 이게 손해배상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방식에는 재산적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손해, 위자료라고 얘기했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위자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 현물 같은 게 아니라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자,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은 사람은 불법 행위로 인한 다양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입원비와 수술비는 당연히 주는 거고, 입원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쉬는 것도 배상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배상받을 수 있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당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정정보도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금전배상 외에도 명예를 회복하는 적당한 처분 등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자,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M사의 커피로 인해서 다리에 화상을 입어서 소송을 걸었는데, 배심원들은 할머니의 손을 들어줘서 286만 달러, 한 30억이 넘는 금액이네요. 자, 나머지 270만 달러는 처벌 성격의 손해배상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때 그런 행위를 다시는 못하도록 실제 손해본 것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처벌적 성격의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 체계법 등에 따라서 한 3배, 원래 손해받은 거에 3배 이상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불법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불법행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직접적인 가해행위는 아니지만은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 이게 특수불법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유형을 보면은 자,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요 특수불법행위의 5가지 유형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무능력자, 대표적인 것이 미성년자가 되겠죠. 여기서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고등학생은 책임 능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초딩이나 유아, 이런 초딩 저학년이나 유아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심신상실자, 이런 사람들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죠.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감독자 스스로가 증명할 경우 책임이 면제되지만은 쉽지는 않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사람들은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특수 불법 행위, 그런 어떤 그 부모가 특수 불법 행위에 책임을 지는 거죠. 또 책임 능력이 있는 고등학생인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그거는 일반 불법 행위, 보통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부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특수 불법 행위는 이렇게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용자가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 그 업주가 그 피용자, 직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사용자가 그 직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되지만은 쉽지가 않겠죠. 역시. 자, 이걸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을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자, 누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질까요? 그렇죠. 바로 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점유자는 만약에 A라는 사람의 건물에 새 들어있는 B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B가 점유자가 되는 거죠. 그 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B가 자기가 주인에게 고쳐달라고 막 요구하고 그런 어떤 주의를 다했음이 증명되면은 그 B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B는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공작물 등의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 이때 배상 책임은 절대적 무과실 책임입니다. 과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이 경우 소유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진다는 거. 이걸 절대적 무과실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물의 누가 책임을 질까요? 그렇죠. 점유자가 책임을 지겠죠.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서 입마개를 하고 그 다음에 목걸이를 하고 손잡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개가 예쁘다고 막 이렇게 만지다가 물렸으면은 그거는 그 점유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자,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동이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어느 사람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거를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이렇게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어떤 생일을 맞이한 친구에게 생일빵을 한 5명의 친구가 했는데 그러다가 그 친구가 크게 다쳤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생일빵을 한 친구들 어떤 친구에 의해서 다쳤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 5명의 친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상 33번째 디귿 영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